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여기 페이지, 그 문학활동 부분 해야겠죠. 페이지 40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우리 문제 답하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 있죠. 프린트 펼치고, 이제 요점 정리한 거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요점 정리한 부분은요, 그냥 시험 전에 한번 가볍게 보는 정도로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교과서 내용에 있는 것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만 이제 핵심적으로 요약 정리된 부분이어서 여러분들이 교과서 공부를 착실하게 잘 했다면 뭐 그렇게 그냥 별로 어렵지 않은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험 전에 그냥 가볍게 보는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문학활동, 여기 학습활동 부분부터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그럼 페이지 40페이지 펼치시고 답 같이 봅시다. 여기 1번에 1번 같이 봅시다. 자, 소설가 구보시의 1위를 감상하고 다음 활동을 해보자. 다음 제시된 단어 중 구보의 성격과 관련된 것을 선택하고, 우리 좀 알 수 있지 않아요? 구보의 성격이 아까 어땠어요? 선택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죠. 한번 선택해보면 어떤 걸까? 우유부단하다. 성격을 제대로 딱 이렇게 선택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그런 성격. 그리고 여자한테 말도 제대로 못 걸죠? 옆모습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굉장히 소심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럼 답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이렇게 하시네요. 역시 우리가 고른 게 맞았네요. 선생님이 말하고 선생님이 대답하는. 자, 구보의 성격과 관련된 단어, 바로 우유부단하다, 그리고 소심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단이 이제 끊을 단자에서 어떤 것을 탁 끊어버리는 거. 안일 부자가 앞에 붙었잖아요. 그래서 끊고 매짐이 완벽하게 쫙 되지 않는 사람을 이제 우유부단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택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 자, 그럼 본문에서 찾은 근거 아주 많죠? 처음에 보면 뭐가 있을까? 자신이 갈 곳을 정하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 모르겠어요 하고 배회하는 모습, 역시 선택을 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격이죠. 또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 여자와 시선이 마주칠까봐 걱정하는 모습, 저 여자가 날 보면 어떡하지? 뭐 이러면서 역시 소심하죠. 그 여자를 보고 아는 체를 할지 아는 체를 해야 될지 모르는 체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선택을 못한다, 역시 우유부단하다. 여자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또 고민하는 모습에서 또 좀 소심한 느낌, 그치? 또 전체에서 내린 여성을 따라갈지 또 고민을 하는 모습,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우유부단한 모습, 그쵸? 또 여자에게 내가 조금 더 대담하게 했었더라면 이렇게 하면서 과거를 생각하는 모습, 그러면서 후회를 하고 있죠? 역시 뭐 소심한 모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가. 구보의 성격과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이 이 지문에서 이 부분을 보고 구보의 성격이 유유부단하고 소심하구나, 이렇게 추리해낼 수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밑에 1번에 2번 볼게요. 자, 동대문행 전체 안에서 구보는 예전에 만난 적이 있던 여자를 발견한다. 장면에 따라 구보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어머나, 이거 너무 충격받는 내용이더라고요. 왜냐면 너무나 길기 때문이죠. 자, 전체적인 흐름을 보고 선생님이 이제 정리를 해줄 테니까 정리해준 부분만 적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여자가 전차에 탔을 때, 와우, 엄청 많죠. 전차에 탔을 때부터 시작해서 여자가 전차에서 내릴 때까지의 구보의 생각을 봅시다. 맨 처음에 여자는 내가 전차에 있는 것을 보았을까? 궁금했죠. 여자는 나를 보았을 것이다 했죠. 처음에는 놀라긴 했죠. 여자가 아는 여자네 막 이렇게. 그리고 여자는 나를 기억하고 있을까? 계속 궁금해요. 여자는 나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예전에 내가 소개팅 했는데 나름 좀 임팩트 있었다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그리고 여자가 나를 알아보면 어떡하지? 난 아는 척을 해야 될까? 모른 척을 해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이 있었죠. 계속 궁금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여자를 진짜로 사랑하는 것도 아니면서 꿈에 안 나타났었어. 그래서 내가 진짜로 여자를 좋아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생각을 또 여자를 두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건 죄악이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여자는 역시 1도 관심이 없는 여자는 전차에서 내렸어요. 예, 내리자마자 후회를 했죠. 여자를 따라서 내가 내릴 걸 그랬었나? 여자는 나를 이렇게 그 여자를 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는 나를 천박하다고 생각할까? 하면서 자책하고 망설이고 뭐 이러고 있는 부분이죠. 그러는 동안에 전차가 떠나서 또 여자와 멀어지는 걸 보니까 아차, 말이라도 걸어볼 걸, 아차, 해볼 걸, 막 이렇게 하면서 뉘우침, 후회의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것들 엄청 길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길잖아요. 자, 이것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갑자기 또 마이크가 안 돼서 또 노트북으로 급하게 찍고 있습니다. 일단 보도록 할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여자가 전차에 타고 그런 다음에 여자가 전차에서 내리기까지의 과정 있었죠? 거기에 따른 구보의 심리 상태 이렇게 엄청 길게 얘기했었잖아요. 자, 이거를 요약 정리하면 이렇게 된답니다. 맨 처음에 여자가 전차에 타니까 이 여자 아는 여자잖아 하고 놀랐다가 그러다가 저 여자는 나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을까? 나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궁금해했죠. 이제 그러다가 내가 아는 척을 해야 되나? 모르는 척 해야 되나? 그리고 내가 이런 거를 여자는 나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는데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감정이 모독이고 죄악이 아닐까? 여기 나오죠. 모독이고 죄악이 아닐까라는 점에서 자책했었고 그러면서 따라서 내릴까? 나를 천박하다고 생각할까? 어떨까? 저쩔까? 이렇게 하는 망설임. 그런 다음에 결국에 여자가 내려서 가버렸죠. 이제 멀어지는 걸 보니까 후회스럽다. 그냥 해볼 걸 하는 뉘우침의 감정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가 전차에 타서 전차에 내리기까지의 감정 상태가 놀랐다가 궁금했다가 자책이었다가 망설임이었다가 뉘우침으로 가고 자, 그 다음 1번에서 한번 봅시다. 이 작품에서 구보가 서울 거리를 배회하면서 궁극적으로 진짜로 정말로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죠? 이제 우리 이제 본문 내용 다 했으니까 보시면은 요 구보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게 뭐예요?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생각하고 있는 건 뭐였으니? 여기 화신백화점 가가지고 젊은 내일을 만났었죠. 젊은 내일을 만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아이를 안고 행복하게 있는 걸 보니까 그러면서 또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장면이 있었고 또 그리고 나서 이제 전차 안에서 여자가 탔잖아요. 그 탄 여자를 보면서 또 역시 그 여자가 나의 마지막 행복은 아니었을까 하면서 또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는 장면. 그래서 계속 구보가 끊임없이 그리고 이것도 있었네. 동전의 뒷면을 뒤집어 보면서 그 많은 연도 동안 나는 역시 행복한 적이 없었어 하고 역시 또 행복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구보가 계속 생각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는 역시 행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 길게 나와 있지만 포인트는 뭐겠어요? 바로 끊임없이 뭐에 대해 생각하다고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로 인해서 구보는 뭐라고? 고독에서 벗어나서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구보는 서울 거리를 배회하면서 여러 사물과 인물을 관찰하고 자신의 고독을 확인하며 끊임없이 행복이란 무엇일까? 행복이란 어디에 있을까? 나는 행복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다. 이로 보아서 구보는 고독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고자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소설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주목해서 다음 활동을 해보자. 이 소설에 어떤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형식을 썼느냐. 이 두 개가 굉장히 유기적인 관련이 있다라고 했었죠. 자, 그럼 볼게요. 이 다음은 이 작품에 쓰인 서술 방법에 대한 설명이다.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자, 설명이다. 이 작품에서 이러한 방법이 잘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자. 이 소설은 바로 뭐에 주목했다고 했죠? 바로 내면에 주목했다고 했죠. 자, 그럼 어떤 서술 방법을 썼을까요? 내면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생각의 흐름대로, 생각하는 대로 그대로 서술하는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 딱이었던 거야. 자, 그럼 볼게요. 의식의 흐름이란 무엇이냐? 등장인물의 의식, 즉 생각의 흐름을 따라서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서술 방법이다. 생각하는 대로, 생각이 떠올라지는 대로 그대로 그거를 서술하는 것을 의식의 흐름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하잖아. 댓글을 달거나 일기를 쓸 때 의식의 흐름대로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그제 쓰죠. 이제 그런 걸 의식의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를 활용한 소설은 외부적인 사건에 따라 이야기를 전개하는 대신에 나왔죠. 그러니까 보통의 이야기는 바로 외부적인 사건이 중요한 거예요. 사건에 따라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죠. 여러분들도 추리소설 좋아해요? 선생님도 추리소설 좋아해서 추리소설 같은 거 많이 읽곤 하는데 이제 그 보면은 사건이 나오잖아요. 사건을 해결해 가면서 스토리가 이루어지죠. 보통 사건이 중심이 되는 게 이야기의 그 가장 요소인데 중심적인 요소인데 이 소설은 굉장히 특이하게 어떤 사토리를 어떤 사건이랑 스토리하고 사건을 섞어서 얘기해요. 어떤 스토리 대신에 등장인물이 하는
생각에 중점을 뒀다고 했죠. 인물의 내면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등장인물의 사고나 기억, 그리고 연상 등과 같은 어떤 내부적인 계기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해가는 구성 방식을 취한다. 그렇지? 그래서 그러므로 등장인물이 보고되는 사실보다 원래 사실이 중요한 건 일반적인 소설이 그래요. 근데 그 사실보다 지금 우리 구보시의 일일 같은 모더니즘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계기로 해서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 서술의 중심을 이루게 된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계기로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그게 더 중요하다. 그것을 표현해보자. 그래서 그것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의식의 흐름이구나.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말했죠. 대부분의 다 모든 부분에서 의식의 흐름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이견이 없이 아주 잘 드러난 부분을 찾아라 라고 한다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로 어떤 부분이야? 구보가 전차 안에서 이제 차찬이 와가지고 이제 돈 내라고 했을 때 이제 돈을 이렇게 찾아보다가 딱 꺼내면서 손바닥 위에 5동전을 꺼냈어요. 그리고 나서 뒤집어서 보니까 거기에 발행연도가 써 있었죠. 그걸 보다 보니까 이 많은 세월 동안 나는 행복한 적이 없었구나 라고 생각하는 부분. 기억나시죠? 자, 그 부분에서 어떻다는 거야?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 아주 두드러지게 쓰였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다음을 바탕으로 하여 이 작품에 나타난 문체상의 특징을 설명해보자. 여기 선생님 얼굴을 위로 이렇게 쭉 올린 다음에. 자, 문체상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공부를 했죠. 진짜 많이 공부했는데 모르니까 배신이야. 그치? 자, 볼까요? 그러나 그가 여자와 한 번 본 뒤로 역시 쉼표가 많이 쓰였죠. 1의 1년간. 그렇죠? 그를 일찍이 한 번도 꿈에 본 일이 없었던 것을 생각해 내었을 때, 자기는 역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도 모르겠다고 역시 쉼표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 보시면 알겠지만 문장이 어때요? 겁나게 길죠? 엄청 길죠? 이렇게 길게 연달아 쓰는 문장을 뭐라고 했죠? 바로 만연체 문장이라고 했죠. 한 문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그러나부터 해가지고 쭉 해서 그러한 생각이 들었다까지 이게 한 문장인 거야. 엄청 길죠? 왜 이렇게 길게 썼을까? 바로 만연체 문장은 이게 길게 연달아서 쓰게 되면은 바로 이 인물의 생각이 꼬리를 물고 길게 늘어지는 것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거야. 문장이 기니까요. 생각이 가는 대로를 다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 보시면 일찍이 꿈에 본 일이 없다는 것을 생각이 됐다. 그리고 나서 진정으로 그를 사랑하고 있는 것은 아니었구나. 또 그런 생각을 들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 저런 생각이 들었다라는 것을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죠. 길게. 서술을 하면서 그래서 인물의 사고, 내면을 나타내는데 가장 적합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연체 문장처럼 긴 문장을 사용을 했어요. 자, 그리고 또 있죠? 자, 역시 이것도 길죠. 만약 그렇다면 자기가 여자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여기서도 역시 쉼표 휴 쉬고 그리고 이리저리 공상을 달리고 하는 것은 역시 한번 쉬고 이를테면 휴 쉬고 감정의 모독이었고 또 쉬고 그 다음에 일종의 죄악이었다. 역시 한 문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요? 만약부터 해서 쭉 해서 죄악이었다까지가 되는 거죠. 한 문장이 어때? 엄청 길죠? 만연체 문장이죠?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쉼표가 아주 많이 쓰였다라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쉼표를 이렇게 많이 쓰는 것은 어떤 효과가 있겠어? 긴 문장을 끊어서 읽게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리저리 공상을 달리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감정의 모독이었고 그리고 일종의 죄악이었다. 보다 이리저리 공상을 달리고 하는 것은 쉬고 이를테면 감정의 모독이었고 그리고 일종의 죄악이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짧게 끊어지기 때문에 리듬감을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인물의 심리가 쪼개지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인물의 심리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섬세하게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답을 다시 한번 쭉 볼게요. 만연체 문장과 잦은 쉼표가 사용이 되었다. 만연체 문장은 정돈되지 않은 사유의 전개 과정, 그러니까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야. 알지? 그래서 이런 것을 논리적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는 역할을 하며 또 그리고 쉼표의 잦은 사용은 쉼표를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사용하는 것은 긴 문장을 끊어서 리듬감을 주는가 동시에 그리고 인물의 심리가 끊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심리가 조금 더 섬세하게 드러나게 된다. 그 다음 볼게요. 1, 2의 활동을 통해 이 작품의 서술 방법과 문체가 바로 주제를 전달하는데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보자. 우리 이제 진짜 많이 했어요. 그렇죠? 자, 이 작품은 뭐라고 그랬어? 생활과 예술, 고독과 행복이라는 대립적인 가치. 그러니까 고독한 거,
것이 좋다든가 아니면 행복을 추구한다든가 라는 그런 대립적인 가치에 대해서 갈등하고 고뇌하는 뭐? 인물의 내면을 그리고 있다. 아시겠죠? 주제가 뭐였어? 보시면 1930년대 일제강점 하에서 무기력한 지식인들의 고독, 쓸쓸한 내면을 드러낸다. 내면을 드러내기에 뭐가 좋다고? 바로 의식의 흐름. 요 색깔 다르게 볼까?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 좋다고. 내면을 드러내기에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것을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쓰는 이 기법이 좋다고. 그리고 이 내면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이 이어지는 내면을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다고? 바로 만연체 문장을 썼다고. 문장을 길게 썼다고. 자, 그리고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어떤다 그랬어? 또 잦은 쉼표를 사용했다 그랬죠? 이렇게 쉼표를 많이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리듬감이 생기고, 그럼 뭐라고 그랬어? 인물의 심리가 조금 더 섬세하게 표현이 되는 효과가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의식의 흐름 기법이든지 만연체든지 잦은 쉼표를 사용한다는 것은 전부 다 내면 풍경을 효과적으로 드러내는데 아주 좋은 서술 방법과 문체구나라는 것을 아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정에 따른 구성을 했었잖아요. 이 여정에 따른 구성을 왜 했겠어? 바로 1930년대 일제강점하의 모습을 보여줘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정에 따른 구성을 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표현하기 위해서 1930년대 일제강점하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정에 따른 구성, 그리고 내면 풍경을 무기력한 지식인의 그런 고독과 내면 풍경을 확실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그리고 이렇게 자세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잘 드러내는 게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과 그리고 잦은 쉼표를 사용하는 거 그리고 만연체 이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연결을 딱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 사람이 하고 싶었던 주제를 표현하고 싶었던 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바로 형식을 사용을 했구나.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 잦은 쉼표를 사용하는 거, 만연체 모두 내면 풍경과 연결이 되는 거고 1930년대 일제강점하의 모습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는 여정에 따른 구성을 보여줬구나. 관찰을 해야 되니까요. 아시겠죠? 자, 그럼 한번 딱 읽고 끝낼게요. 자, 이 작품은 생활과 예술, 고독과 행복이라는 대립적 가치 사이에서 갈등하고 고뇌하는 인물의 내면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주제의식을 후보의 여정에 따른 의식의 흐름 기법을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또한 만연체와 잦은 쉼표를 사용하는 문체상의 특징은 주인공의 내면 의식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이 소설에 사용된 서술 방법과 문체는 1930년대 일제강점 하에서 무기력한 지식인들의 고독과 쓸쓸한 내면 풍경을 잘 드러낸다고 볼 수가 있다. 자,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활동하기는 이제 구보시의 1일보다는 이제 구보시의 1일에 나왔던 의식의 흐름 기법이 또 사용된 다른 작품들을 한번 같이 이해를 해보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이렇게 하고 보세요. 나중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수능 공부를 하게 되면은 이 작품들을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 시간에는 어쨌든 우리가 박태환 소설을 공부하는 거니까 이런 소설들은 의식의 흐름 기법들이 사용된 다른 작품들이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의식의 흐름 기법이 사용된 것 중에 가장 이제 유명한 거는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상도요 역시 박태환 소설처럼 모더니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인물의 내면에 집중을 했죠. 내면을 잘 드러낸 게 뭐라고?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었죠. 역시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도 바로 그런 무기력한 지식인의 내면을 나타내고 있다. 그래서 잘 드러내려면 어떤 표현이 좋다? 바로 의식 흐름 기법이 좋더라.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작품이 됩니다. 그래서 이상의 날개 한번 볼까요? 이상의 날개는 이제 부부가 나오는데 거기 남자 주인공은 굉장히 좀 약간 와이프한테 굉장히 이제 기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약간 조금 무기력한 그런 인물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이 소설을 보다 보면 나도 자아 분열이 될 것만 같은 약간 그런 소설인데 보시면 아내에게 기생하면서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나, 그쵸? 여기 주인공이에요. 나의 자아 분열적인 모습과 또 이제 그런 삶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아를 찾고자 하는 그런 내면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상의 날개라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제 날개가 돋는 것 같다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끝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어떤 자아를 찾아가고 있는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고자 하는 그런 이제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때 이제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은 바로 나왔죠. 무기력한 삶과 자아 분열 상태에서 자아 분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걸 읽어보면 진짜로 거기서 벗어나서 본래의 자아를 찾고자 하는 의지라는 작품의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성하고 있다. 그래서 그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의식이 흘러가는 대로 표현을 했다. 그래서 여기에 잘 드러나 있는 표현법은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는 거 하나 알아두세요. 이상도 이제 박태환처럼 모더니즘 소설가이기 때문에 하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작품 오상원의 유예 볼게요. 이제 여러분들 시험과 막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다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또 수능을 공부할 때는 또 반드시 나오는 작품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구나 이런 정도는 그냥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소설은 조금 복잡해요. 왜냐면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과거로 갔다가 현재로 갔다가 막 이게 막 뒤섞여 있거든요. 그래서 스토리를 좀 제대로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그 스토리를 제대로 좀 파악을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막 여기로 갔다가 저기로 갔다가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줄거리를 한번 딱 정리를 해놓으면 그리고 나서 소설을 보게 되면 아 소설의 이 장면이 이 부분이구나 이렇게 확실히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중요한 것만 할게요. 어차피 뭐 우리가 지금은 오상원의 유해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이건 전후 소설로 많이 유명하고요. 전후라는 것은 바로 전쟁 후에 나온 이제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다룬 소설을 전후 소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은 6.25 전쟁이죠. 역시 이게 이 전쟁이겠죠. 이 전쟁 당시에 겨울이고요. 공간은 어느 산골 마을에 눈 덮인 들판. 그래서 전쟁이란 극한 상황 속에서 보여주는 인간이 겪는 고뇌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총을 맞고 나중에 이제 죽음에 이르기까지 뭐 그런 과정들을 총을 맞고 죽어가는까지의 그런 과정들을 이제 의식의 흐름을 기법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그것도 역시 인간의 내면, 의식, 생각 이런 것들을 잘 드러내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이제 오상원의 유해를 공부하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이 소설은 전쟁을 다루고 있고 그 안에서 있는 인간의 고뇌를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을 가지고 나타내고 있구나. 뭐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어서 뭐 해야 되니? 그 선생님이 프린트를 거기다가 올려놨었죠. 요약 정리된 부분을 요약 정리가 된 부분을 올려놨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그 여러분들 그거 이제 출력을 해서 요약 정리된 부분을 같이 한번 보고 마지막으로 요약 정리하고 박태원 소설 끝내도록. 자, 그럼 볼게요. 자, 문학의 내용과 형식 프린트 나왔죠? 소설가 9월 1일 요약장이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시험 보기 전에 점검하는 용도를 한번 보세요. 현대 소설이죠. 현대 쓰여졌으니까 그 모더니즘 소설 이제 진짜 많이 했어요. 인간의 내면에 집중을 하고 그런 소설이라고요. 그리고 현대적인 문물을 나타내고 그리고 이제 감정을 제대로 드러내지 않는 게 특징이었다라는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설명을 했었어요. 앞에서. 그리고 세태 소설 이제 그 뭐지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관찰해서 보여주는 그런 소설이더라. 특히 여기서는 1930년대 경성의 모습을 관찰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심리소설 그러면서도요, 그 안에서 고독과 행복에 대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있는 구보의 마음 상태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심리소설이 되는 거예요. 성격은 당연히 심리적이죠. 의식의 흐름을 썼잖아요. 인간의 내면에 집중해서 구보의 내면을 보여주고 있잖아. 관찰을 하고 있죠. 1930년대 경성 거리를 쫙 돌아다니면서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묘사를 하고 있죠. 묘사적이죠. 배경을 볼까요? 시간 1930년대의 어느 날입니다. 그때 어디? 바로 공간은 서울 시내 바로 경성을 돌아다니고 있는 단 하루 동안의 이야기였어요. 주제는요. 바로 무기력한 소설가의 눈에 비침 1930년대 서울의 일상 그렇죠. 관찰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플러스 어떤다고? 그의 내면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였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거하고 연결을 시켜서 요 밑에 요걸 먼저 볼까요? 쭉 내려가서 요 주제를 잘 드러내기 위해서 어떤 시점을 썼다라는 겁니까?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이거 무슨 시점이었죠?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바로 뭐지? 아이고 왜 안 써져? 제한적 전지 시점이 됐었죠. 왜? 이거 뭐였지 아까? 무기력한 소설가의 눈에 비친 1930년대 서울의 일상을 보여주려면 3인칭 관찰자가 적절하죠. 그리고 그 내면 의식을 보여주려면 1인칭 주인공이 적절하죠. 두 개 다 쓰이면 좋겠죠. 두 개 다 복합적으로 보이는 이 시점이 바로 뭐라고 그랬어? 바로 제한적 전지 시점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제한적 전지 시점은 바로 이제 진짜 많이 해서 이제 모르면 배신이야 이제. 이거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는 등장 인물 중에서 어떤다고 한 명을 콕 찝는다고요. 초점하자라고 했죠. 요 사람을 꽉 집어가지고 이 사람하고는 전지적인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이 사람하고는 전지적이니까 제한적으로 전지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이 사람하고는 전진이가 마치 어떤 시점 같이 보여? 이 사람하고는 너무 꽉 붙어 있으니까 바로 1인칭 주인공 시점 같은 효과가 있다는 거 있죠? 서술자와 인물 간의 거리가 줄어서 1인칭 시점과 유사한 효과를 준다. 이 말이야, 이 말. 그렇지. 얘하고는 가깝잖아. 구보하고는 가깝잖아. 구보하고는 1인칭 주인공 시점과 같은 효과를 준다고. 얘만 전지적으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서술자와 인물을 동일시한 효과가 있죠. 그렇죠. 그런 효과가 있죠. 이런 거 왜 썼다고? 바로 여기 나왔지? 그의 내면 의식을 잘 드러내기에 이 시점이 좋았다는 거야.
하지만 동시에 저 뭐도 표현하고 싶어? 1930년대 서울의 일상도 보여주고 싶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 이 구보의 눈으로 바라본 다른 사람들은 구보의 눈으로 관찰만 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어떤 시점 같았어? 3인칭 관찰자 시점 같았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관찰만 한 것을 보여줄 수 있죠. 어떤 거에 적절해? 1930년대 서울의 일상을 관찰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 적절하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시점이 혼합된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야. 뭐가 바로 제한적 전지 시점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어렵게 쓰는 게 이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서술자와 초점 주체, 그쵸? 하는 얘기죠. 여기 서술자잖아. 이 사람이지. 얘 서술자. 서술자가 이 누구야? 얘 눈을 통해서 본 거죠.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어? 초점 주체, 초점에서 다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죠. 그 서술자하고 원래는 동일하잖아. 그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서술자나 보는 사람이, 그러니까 쓰는 사람이나 보는 사람이 원래는 똑같아. 근데 이거는 분리시킨 거야. 알겠죠? 얘가 보고 이 사람이 쓰는 거야. 알겠죠? 자, 그렇게 해서 3인칭 시점을 취하고 있지만 서술자가 인물의 시점에 동환해서 그 인물의 시선으로 서술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지금 이렇게 어렵게 표현을 한 건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한적 전지 시점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해요. 모르면 이것만 읽고 나서는 뭔 말이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한적 전지 시점이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밖에 있는 서술자가 안에 있는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을 콕 집어서 이 사람하고는 전지적으로 소통을 하지만 그래서 1인칭 주인공 시점과 같은 느낌을 주지만 다른 인물들은 바로 이 초점하자의 눈으로 바라본 눈으로 관찰한 것만을 드러내더라. 그래서 3인칭 관찰자 시점으로 바라보더라. 두 가지 시점이 섞인 것 같은 효과를 주더라. 그게 뭔데? 바로 제한적 전지 시점이더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것만 보고 이해를 한다면 뭔 말인지 모른다. 알겠죠? 자, 그다음 작품의 구성을 볼게요. 이거 작품 되게 특이하다고 했죠. 주인공의 하루 여정에 따라서 구성이 돼 있어. 원데이, 원데이, 그쵸? 특히 이제 집에서 먼저 엄마 안녕 하고 떠난 다음에 쭉쭉쭉쭉쭉쭉 돌아다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구성이죠. 자, 이렇게 여행하는 구성을 뭐라고 했죠? 우리가 바로 여로형 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알겠지만 집에서요, 다시 쭉 갔다 다시 집으로 돌아오죠? 그런 건 뭐라고 그랬어? 원점, 원래 갔던 대로 회귀, 다시 돌아오는 구성이야. 알겠죠? 여러 구성인데, 여행하는 컨셉의 구성인데, 그 중에서도 바로 원점 회귀형 구성을 보이고 있구나. 그렇죠? 그래서 이 소설은요, 딱히 어떤 스토리가 중요하다고 했어? 안 중요하다 해서 딱히 어떤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특징을 보시면, 갑자기 여기로 가네? 특별한 줄거리가 없이, 그죠? 스토리가 어떤 갈등이나 그런 것들이 없이, 단지 이 공간의 이동에 따른 주인공의 생각, 그런 의식의 흐름에 따라서 서술이 되더라. 그리고 주인공의 하루 여정에 따라 단 하루에 따라서 사건이 전개되는 여로형 구성이더라. 여행하는 컨셉의 구성이더라. 그리고 이렇게 각 공간마다 돌아다니면서 뭐 예를 들어서 천변에서 봤던 거, 종로 내거리에서 봤던 거, 화신상에서 봤던 거, 전체 안에서 봤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당시의 서울의 모습과 세태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효과가 있더라. 자, 교과서에서는 어느 부분만 나왔어요? 바로 이 부분만 나왔죠. 종로 내거리에서부터 화신상의 전체 안까지 여기 있죠. 여기까지만 나왔죠. 네, 나머지 전체 내용은 이렇게 길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나오는 부분은 뭐 다방도 많이 나오기도 하고 친구 만나는 거, 그리고 뭐 이런 것들 많이 나오거든요. 다른 부분도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만나게 되니까 다른 부분도 이제 선생님이 말한 부분에서 거의 좀 많이 벗어나진 않아요. 행복을 많이 추구하고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쓰고 있고 시점이 이거고 뭐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니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거 봤을 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사건의 전개 방식 역시 서울에서 전체 안까지 이 부분이 우리 교과서에서 방금 공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부터 이렇게 공간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딱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볼게요. 자, 이 소설은 특이하다고 했죠?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원래 소설은 그래요. 원래 소설은 갈등이 있고요. 해결해 가는 과정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아침 드라마 보시죠? 아침 드라마 보시면 갑자기 뺨을 빡 때리고 시작하잖아요. 뺨을 빡 때리면서 갑자기 뭐라고요? 네가 우리 아들 넘마! 이러면서 갈등 빠바바방 시작되고 그리고 나서 그 갈등을 해결해가는 과정. 그게 바로 대부분의 스토리가 있는 소설이죠. 그런데 이 소설은요. 보시면 알겠지만 별다른 갈등이 없어요.
없어요. 그죠? 스토리가 없어요. 그죠? 그런 게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는 소설의 일반적인 구성을 따르고 있지 않더라. 그리고 인과관계에 따른 일반적인 짜임이 아니라 인과관계의 원인과 어떤 결과가 있는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짜임이 아니라 단순히 이 공간에서 생각했던 거, 뭐 서울 거리 다니면서 생각했던 거, 전차 안에서 생각했던 거, 다방에서 생각했던 거, 이런 거 같은 자신의 생각들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개가 되더라. 그리고 여행하는 컨셉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러형 구성이고 집으로 갔다가 집에서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거기 때문에 원점 다시 돌아와. 그래서 원점 회귀형 구성이더라. 그래서 공간의 이동에 따른 전개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그럼 서술상의 특징, 아까 뭐라고 했죠? 주제하고 계속 연결이 되는 거죠? 이 주제가 어떤다고 했어? 주제가 뭐였니? 바로 주인공의 의식의 흐름이었잖아. 그러니까 1930년대 서울의 일상과 그 내면을 보여주는 거였죠. 내면을 보여주기에 뭐 어떤 게 제일 적합한 서술 방식이더라. 바로 의식의 흐름 기법이 가장 효과적인 서술 방법이더라. 그래서 의식의 흐름 기법을 보시면 시간의 순서와 논리를 무시한 지 어떤다고? 등장인물의 생각의 흐름대로, 생각이 지금 흘러가는 대로 그대로 서술하는 것을 의식의 흐름 기법이라고 했죠. 그래서 생각의 흐름에 따라서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거. 그래서 등장인물의 사고나 기억, 연상 등 그대로 포착해서 서술한다. 그 인물의 그 의식이, 생각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그대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장인물이 보고 되는 외부적인 어떤 사건보다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동전을 꺼내서 그 동전을 가지고 생각에 내는 그 생각이 중요한 거라. 알겠죠? 그 생각이 바로 서술의 중심 내용이다. 생각이 중요하더라. 그래서 생각을 잘 드러내려면 뭘 쓴다? 의식의 흐름 기법을 쓰는 거더라. 알겠죠? 이렇게 하면 이제 다 했네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요약 정리 다 했으니까 나중에 시험 보기 전에 한번 프린트 이렇게 꺼내가지고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모란이 피기까지구나. 다음 시간에 우리 모란이 피기까지로 만나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